슬픔에 빠져있지만 말고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라고 말하는 이들의 헛소리에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일 뿐이라고. 집안일도 남에게 맡겨버리고 필요하면 수면제라도 먹으라고. 수면제 대신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시라고 말하는 친척의 말은 샌드위치 그만 먹고 도장이나 핥으라는 말과 같으니 과감히 무시하라고. 함께 기도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기도는 제가 직접 할 테니 설거지나 좀 해주시겠어요? 이쯤 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위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문학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다. 신영철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슬픔에는 두 가지 슬픔이 있습니다. 지울 수 있는 슬픔과 지울 수 없는 슬픔. 살면서 누구나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 하나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가진 슬픔은 무엇일까요? 지워지지 않는 슬픔을 강제로 지우려고 하지 않았는지 헤아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박상우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우입니다. 네, 박상우 소설가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1988년 문예중앙으로 데뷔하셨고 소설집 인형의 마을,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사탄의 마을에 내리는 비, 사랑보다 낯선, 독산동 천사의 시 등이 있습니다. 장편소설로는 호텔 캘리포니아, 가시면류관 초상, 비밀 문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등단 30주년을 기념하여 소설가를 출간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요즘 제가 2020년을 출간 목표로 삼고 있는 장편 소설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라서 되게 좀 좌불안석하면서 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출간을 목표로 하는 장편 소설.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간하신 소설가, 책의 부제가 소설가가 되는 길, 소설가로 사는 길입니다. 그 간결하게 책의 내용을 압축한 문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 소설가가 되고 소설가로 살아가면서 창작론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경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죠. 예, 원래 이 책은 제가 작가 등단하고 20주년 됐을 때 뭔가 제 스스로 좀 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또 작가 지망생들하고 이제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 뜻깊은 좀 글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겨울 내내 이제 전작으로 그 책을 처음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출간했을 때 제목이 작가였었는데 책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출판사가 부도로 인해서 출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고서점에 보니까
중고 책 가격이 막 37,000원까지 올라간 걸 봤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안 내는가 이런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제가 작가 등단 30주년 될 때 맞춰서 어떻게 이 책을 다시 완전 개정판을 내게 되어서 원래 제목은 작가였는데 이제 그 소설가 지망생들이 요즘은 뭐 모든 종류의 저술가들이 작가라는 말을 쓰니까 구체적으로 소설가라고 붙이는 게 좋겠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소설가로 이번에 개정판 냈습니다. 네. 그 2009년에 작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어떻게 보면 부활한 셈인데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예, 예. 예. 근데 그 10년 동안에 그 소설가라는 상황, 그다음에 소설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확장됐을 듯해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다시 내면서 어떤 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셨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 등단 30주년도 됐고 이 책을 다시 이제 개정 심판을 내게 되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책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게 좀 어떤 그 원성본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꽤 이제 공을 들여서 작업을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유독 이제 두드러지게 우리 그 문학적 환경에 있어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과학 분야의 이제 일상적 어떤 그 접목이랄까요. 네. 이런 것이 우리 일상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학도 특히 소설 같은 분야도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한 이제 지식과 사유를 소설에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저는 이제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고 네. 처음에 작가로 냈을 때도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더 이제 보강을 해서 더 그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에 이제 좋은 또 이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과학 분야 추천 서적도 이제 많이 넣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세계문학 전집이 워낙 이제 많이 그 출판사들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세계문학 작품을 다 읽을 수가 없고 작가 지망생들이나 작가나 또 지금은 21세기고 환경 변화도 뭐 굉장히 문학적 환경이 이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이제 문학적 다양성을 이제 접할 수 있는 작품을 한 30권 정도로 제가 이제 줄여서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늘 추천해 준 책들의 목록도 이제 그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유용한 이 책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부는 소설가로 산다는 것, 2부는 소설 창작, 그다음 3부는 소설가를 넘어 문학을 넘어입니다. 그래서 1부를 보면은 그 소설가의 열망을 갖는 순간부터 갖춰야 할 자세, 그다음에 어떤 작가가 된 이후의 시간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체험과 뒤섞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등단 30년을 맞으셨는데요. 작가로서 살았던 30년에 대한 소회는 어떠신지? 그거를 뭐 짧게 요약해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제가 이 책에서 제 작가 30년 경험을 어떻게 하면 작가 지망생이자 나중에 등단을 하고 작가 생활을 하고 글을 쓰는 일로서 평생을 생애를 일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일별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껏 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자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 모든 작가적 삶들이 다 다르다고 전 판단을 하고 세상에는 오직 자기 문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고 또 누구의 문학처럼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보편적인 흐름, 이제 작가가 되기 전과 작가가 된 이후 그리고 평생 생애를 일관하는 그 선배 작가들 또 우리나라의 이제 근현대 문학사를 관료했던 작가들까지를 쭉 지켜보면서 거기서 추출된 공분모를 이제 작가들이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30년을 돌아보면 등단해서 초기의 10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뭐 등단하자마자 이제 첫 소설집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바람에 뭐 원고 청탁도 엄청 받고 그랬는데 거의 10년 동안은 매일 밤샘을 하면서 이제 원고를 써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이제 창작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10년이 제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에 한 20년은 이제 제가 다시 문학과 저희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다시 이제 새 출발하는 어떤 시간성을 확보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초기의 10년이 문학과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수평적인 이제 동반 관계로 지금 가고 있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설 창작 커뮤니티 그 소행성 B612를 지난 18년 동안 운영해 오시고 예. 70여 명의 등단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규대학의 문창과에서도 예. 쉽게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소위 등단사관학교라고 해도 무리한 표현이 아닐 듯한데요. 그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 저는 그 18년 동안 뭐 소행성 B612에서 작가 지망생들을 위해서 강좌를 하면서 제 기본 모토가 인생과 괴리해서 성취할 수 있는 문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학의 바탕은 인생을 진료로 삼고 걸음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농담으로 말하기에는 소설을 빙자해서 인생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 문학 공부를 하러 올 때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판타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유명한 작가 돼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 걸 머릿속에 담고 오는데 그런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성취되지도 않으려니와 그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고 자세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유난히 강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은 다 인간과 인생을 재료로 삼기 때문에 또한 주제로 삼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단순한 소설 창작 교실이기보다는 인생 정립 교실, 인생 정립 학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2부의 소설 입문편을 보니까 소설에는 이론이 없다. 예. 이론이 없지만은 비교적 최근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론이 담겨져 있어요. 네네네. 작가님은 보통 어떻게 작품을 시작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글쎄 저는 이제 강의할 때에도 수강생들에게 제 창작 방식을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어떤 작가성을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그 작품들을 보는 관점이 그들의 개성을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 창작의 어떤 그 관행이랄까 뭐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거를 이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과 함께 흘러가다가 어느 날 어떤 영감이라는 게 떠오르면 그게 뭐 자다가든 산에 등산을 하다가든 명상을 하다가든 불현듯 무엇이 떠오르면 이제 포착을 해두죠.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데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 영감이 가짜인 것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빛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들은 제가 품고 제 삶과 함께 이제 흘러가죠. 흘러가면서 점점점 숙성되고 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구체성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루어지는 장편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동네에서 출간했던 가신면류관 초상이라고 하는 장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카인과 아벨의 이제 현대판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숙성되는데 물경 한 28년 정도 걸렸고 2016년에 문학과 지성사에 출간했던 비밀 문장은 그 필요한 과학 공부하는데 또 한 16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성과 또 인생의 흐름과 함께 가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아, 이게 길게 보듬어서 사라지지 않는 빛을 마음에 품고 작품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됩니다. 그 3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소설가를 넘어 문학을 넘어 이 챕터를 보면은 그 89년 등단하시고 99년 이상문학상 수상 이후로 글을 쓰지 못했던 그래서 공부에 전념했던 10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예. 그 시절을 이제 소설가적 갱신을 위한 충전의 세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어떤 그때의 심경 사실 10년 동안 글을 안 쓰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상문학상 수상한 이후에 사실 많은 독자들이 그 이후의 작품을 예. 기대했는데 과감한 결심을 하신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의 심경과 그래서 그 몰두하게 된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제가 등단한 직후부터 이제 과도하게 창작을 한 10년 동안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제 문학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어떤 그 존재성이 원했던 것은 작가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무지였다라고 제가 이제 돌이켜지는데요. 제가 이토록 무지해서 뭐 문학 공부할 때 남들처럼 소설책 많이 읽고 인문학 서적 많이 읽고 했지만 소설이라는 게 인간과 인생을 다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깊이가 너무 일천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 그 고민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막 고민이 극에 달아 있을 때 10년째 되던 그 2월 달 어느 아침에 이제 그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이제 통보를 받으면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제 됐구나. 이제 한 10년 잠수하면서 공부를 할 여유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탁을 안 받고 어떤 분들에게는 거짓말도 하고 청탁을 안 받으려고 막 아프리카에 취재를 하러 간다고 거짓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공부라는 게 뭐 어떤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광범위한 영역인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역사 분야라든가 철학 분야, 뭐 신화 분야 이런 데 쭉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개념에 이제 충실한 공부를 해 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과학을 접하게 됐죠. 네. 보통 상식적으로 이제 문학과 과학이 가장 먼 거리에 대척점에 있다고들 싫어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접했던 책이 마이클 텔버트가 썼던 이제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뭐 종교나 철학이나 뭐 역사 이런 데서 찾아낼 수 없었던 제가 알고자 했었던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영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10년 정도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공부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이제 모를 때는 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넓어지니까 지금 18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 영역에서 이제 지금 압축되어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설가로 소설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과학 최전선에서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든지 자유의지의 문제라든지 혹은 다중우주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른 분야의 예술 분야들은 이런 걸 가져다가 이미 재료로 많이 사용도 하는데 그렇죠. 우리 문학이 이 분야에서 가장 늦게 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고 보르헤스 같은 경우도 이미 1960년대에 그와 같은 평행우주적 소설을 쓰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저도 굉장히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비밀문장이라는 책도 출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를 제가 이제 소설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유독 이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처음에는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과학과 역사, 신학, 심리학 분야를 이제 두루 보시다가 점점 그 과학 쪽에 꽂히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출간한 장편 비밀문장을 보면요. 그 3차원 우주에 갇힌 지구인들은 현실과 꿈에 대해 왜곡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 이 소설도 보니까 양자역학, 평행우주, 자각몽이라는 세 가지 분야를 이론적 근거로 작성했고 그다음 책 뒤에 보면 35권의 참고문헌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10년 공부가 농축된 작품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간결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런 양자역학이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정리가 완전히 되지만 그 논리적 설명은 과학자들도 못하고 있고요. 과학자들 스스로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할 정도라서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모든 것이 양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황당무계한 측면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근거가 희박해져 갑니다. 그러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이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이제 시공간인데 3차원 자체로만 놓고 보면 정지 화면이죠. 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원적 시간이 이제 덧붙여져서 이게 동영상이 됩니다. 이 3차원이.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 하루 동안에 뭐 몇 킬로를 걸었다. 뭐 per hour 뭐 혹은 per minute, per second 시간 대비 이제 그 이동 상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지금 살아오는 그 시간성은 전부 다 F=ma의 가속력의 법칙에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적인 이동이 이루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것이 이제 작가로서도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모든 걸 다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제가 그 비밀 문장 예. 사실은 이게 이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비밀 문장인 게 사실 우주의 비밀스러운 것을 담아놓은 문장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이런 대목이에요. 그 인생은 최면 상태에서의 스토리텔링이다. 예. 깨어나지 않는 한, 깨어나서 자기 스토리의 재창조자가 되지 않는 한 존재도 인생도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차원적 환영을 허물어뜨리고 그때서야 최면에서 깨어난 인간의 진정한 스토리 창조가 시작된다. 어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소설 안에서 어떤 지구상에 없는 단어 하나를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스토리 코스모스라는 어휘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이 시간성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인류의 모든 움직임들이 일종의 스토리텔링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에서는 물질적 입자가 계속 변화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걸 만들어내는데 그 현상학적 입자 전개 과정이 저는 스토리의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인간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그 비밀문장이라는 책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죠. 네. 이 소설가라는 책에는 등단 전후의 소설가의 자세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학의 길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전망이 펼쳐져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하면은 나노기술, 로봇공학, 유전공학, 인공지능 어떤 이런 분야에서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 펼쳐진 시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환경 파괴 오염 문제도 있고 에너지 문제도 심각하고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러한 생활의 변화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지죠. 21세기의 문학은 예.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예.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만한 자세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과학의 최전선에 가면 대부분 뭐 포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론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독자들 입장에서도 잘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21세기에는 20세기까지 모든 이제 우리가 어떤 배움의 핵심을 노하우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21세기의 인터넷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저 유튜브니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뭐 하나의 학문을 온몸으로 체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하게 노하우가 아니라 노우웨어의 음. 자세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예. 이제는 어떤 정보, 적절한 정보가 예. 또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맵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맵을 더 어디. 가지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어떤 고전역학의 영역의 낡은 상상력에서 과학적 상상력으로의 그렇죠. 낯설게 하기. 예. 이것이 굉장히 중점을 둔 요소군요. 예, 예. 네. 이번에 이 책을 보니까 부록이 있어요. 예. 부록에 보니까 단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록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제목이 이제 챕터 제목이 소설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지 말라.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마치 그 대학 시절 심취했던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든지 예. 어떤 뭐 짜라투스트라 분위기도 있고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 등에서 만나던 예. 아포리즘 혹은 맥심, 격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의 향연, 그다음 불교의 경전적 분위기 이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 대목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참다운 예술가는 쓰레기 같은 예술가와 넝마주의 같은 예술가 사이에 위치한다. 예술가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다름 아니라 타락한 예술가들인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별 5개 쳤는데 어떻게 작가의 설명을 한번 좀 저는 이제 들어볼까요? 어떤 작가의 뭐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이제 포지셔닝 어떤 위치랄까요? 자기의 인생의 태도를 자세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작가는 어떤 편을 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는 그 단상 안에도 있겠습니다만 제 오른쪽 어깨 위에는 천사가 살고 왼쪽 어깨 위에는 악마가 산다. 나는 그 천사와 악마 사이에 내 두뇌가 존재해서 소설적으로 필요할 때는 악마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천사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고 필요하다면 악마와 천사가 서로 만나서 춤을 출 수도 있고 같이 잘 수도 있는 네. 그런 연출가로서의 포지셔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박상우 어록이라고 할 만한 이 단상이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글들이 그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예증과 논증, 그다음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이끌어졌는데 이 부분은 툭툭 던지는 잽 같은 예. 자유롭게 풀어진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 마지막까지 흥미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상에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이 소설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지 말라 이 부분인데 좀 들려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30년 작가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제 자신도 그랬고 또 많은 작가 지망생들 또 지금 작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학을 자기 인생의 상부에 두고 짓눌려 살거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고 그 어떤 위치를 바꾸지 못해서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10년 창작 이후에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관계 정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문학은 내 인생의 1%다. 즉 내 인생을 개간하는 데 필요한 한 자루의 호미와 같은 도구로서의 문학. 그것으로 내 인생 자체를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라면 더 깊게 만들 수 없다라면 나는 문학의 노예로 종사하다가 내 인생을 다 상실해버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문학을 문학의 전부라고 말한다든가 그 이상이라고 말하는 주종관계로서의 문학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문학을 인생의 전부라 말하지 말고 일부라 말하라. 1%. 1%라 말하라. 네,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직접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낭송할 부분은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때마다 읽어오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나는 기진맥진해져서 침상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에 별이 보였기 때문이다. 들판의 소리들이 나에게까지 올라왔다. 밤 냄새, 흙 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그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밀물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왜 인생이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생애를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시간 같았었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가시게 해준 것처럼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닮아 마침내는 형제 같음을 느끼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와 함성으로써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네. 알베르 까뮈의 에트랑제, 이방인의 그 메르소가 사형 직전에 남긴 독백인데요. 들판의 소리들과 냄새, 그리고 어머니, 양로원의 분위기, 굉장히 잊지 못할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방인은 어떤 부조리 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도 이제 읽히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살인을 한 이후로 사형 집행을 받기 전날 밤에 이제 심리적 정경인데, 어떤 신부가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신을 통한 구원도 거부하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형 집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성으로서 자기 죽음을 맞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재 의식을 이전에 신권 중심주의 세계로부터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지점, 그것이 굉장히 웅장하게 저에게 느껴졌고, 이것이 시지프 신화와 함께 이제 맞물리면서 인간적 어떤 자존이 눈을 뜨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울림이 인생과 함께 이제 이 작품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메르소라는 인물, 그 부주리한 모습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예. 그 인물이 이제 신적 중심의 사고관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관으로 이동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까지 어떤 우리가 과학과 전망에 대해서 팽팽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것들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멜로디가 나왔어요. 마음이 갑자기 폭삭폭삭해집니다. 포근포근해지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제 클래식은 대학 시절부터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클래식들 중에 제 평생을 함께 가는 몇 곡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쇼팽의 녹턴이고 또 뭐 베토벤의 그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이탈리안 기상곡 같은 곡들은 뭐 평생 제가 이제 함께 가면서 때마다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음악인데, 쇼팽의 녹턴은 제 어떤 인간적 감성 혹은 문학적 감성의 파장을 가장 유사하게 닮아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에 등단 초기에 이제 글 쓸 때 너무 원고 쓰기가 힘들고 할 때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끄지 않고 이 음악이 24시간 플레이된 적도 있어요. 아, 사연이 많은 곡이군요. 예. 그 2020년 출간을 앞에 둔 작품, 뭐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스포일러가 된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내용에 대한 이제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미리미리 발설하는 게 좀 저어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 작품이 이제 필생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좀 긴장이 극도로 이제 고조되는데 이번 작품은 좀 분량이 많은 장편이에요. 그래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좀 긴장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집약하고 우리 인간과 인생의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좀 스케일의 장편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분량이 상당히 두꺼운 예, 그런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소감, 그다음에 청취자분들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예, 뭐 날이 갈수록 이제 뭐 과학이 진화되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체, 우리가 사는 우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거창한데 휩쓸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항상 제 삶에서 두 가지의 어떤 뭐랄까 표현을 항상 품고 사는데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이 두 가지를 이제 항상 그 좌우에 품고 살려고 하는데 뭐 약간 건배사 같은데요. 근데 제가 매일 새벽 이제 한 5시부터 명상을 할 때도 이걸 이제 명상 시작할 때 화두로 삼아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소멸시키고 그 두 가지 이외에 지금 이 순간과 내가 지금 있는 상태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소중한 게 없다 이런 뜻이죠. 네. 예,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뭐 앞으로 모두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발간하신 소설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설은 본질이 무시된 광기의 세상을 일깨우려는 세속의 마지막 보루. 본질과 세속을 포괄하는 합일인 동시의 경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작가가 얼마나 소설을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래오래 훌륭한 작품 많이 써주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선배님과 저는 헤어질 때 독특한 인사를 하는데요. 자, 그럼 선배님 스토리. 네, 그럼 저는 박상우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토리.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네 도서관 이승현 사서님, 그리고 아리랑 도서관 엄혜진 사서님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도서관에서 제가 작가의 만남을 10월, 11월에 4번의 작가의 만남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2번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2번이 남아서 이번 주에 2번이 또 진행될 예정이어서 네, 그거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엄혜진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10월 말에 아리랑 도서관에 광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광장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시간짜리 정도 되는 축제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짧은 공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림 작가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초상화도 그려주시고 먹거리도 있었고 네,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모두들 흔쾌히 즐거워하시던가요? 그럼요. 그날 추웠는데 다들 많이 오셨어요. 북적북적. 네. 성공적이었군요.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져오셨죠? 네. 예. 그럼 먼저 이승현님께서 어떤 책, 작가 이름, 줄거리
설명해 주시죠. 네네. 저는 이탈리아 작가 수산나 타마로의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죽음을 눈앞에 둔 80대 할머니가 손녀에게 전하는 편지 15통을 담은 소설인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추천해 줘서 처음 읽었던 책인데 제가 원래 편지로 된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이 책을 읽다 보면 치유가 돼서 저한테는 각별한 책이에요. 나중에 그 공지영님의 소설에 이 책이 인용되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승현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너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종종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질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할 것은 언제나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한 생각 없이 뭔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단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보렴. 뿌리가 빈약하고 가지만 많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뽑히지. 반면에 뿌리는 풍성한데 가지가 너무 적은 나무는 수액이 제대로 흐르기 힘들단다. 뿌리와 가지는 비슷하게 자라야 해. 넌 세상 모든 것들의 안에도 있어보고 바깥에도 있어봐야 해. 그래야 그늘의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고 너 자신도 적당한 계절에 무성한 잎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네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마.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그랬듯이 자신 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잠시 기다려보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어떤 일을 섣불리 선택하지 말고. 야 할머니가 또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네네. 예,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길을 계속 가야 될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을 배울 곳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럴 때 책 속의 할머니 말이 제게 많은 위로를 주었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도 읽어봤는데 그때의 마음이 새록새록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지금도 역시나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일이 계속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닌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 구절을 보면서 좀 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들으면서 이상하게 한쪽이 치유된다라고 그럴까요? 맞아. 그렇지. 막 이렇게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엄혜진님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게브리얼 제빈 작가의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인데요. 줄거리는 미국 동부 작은 섬에 있는 아일랜드 북스라는 서점의 주인이 부인과 사별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팔아서 생활의 보탬이 되려고 아껴둔 고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서점에 버려지게 되고 근데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작품이 나오고 작품에 대한 주인공의 해석도 나와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엄혜진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혼자라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딱 단편 소설은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의 인생이 그 말과 가장 가까운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단편집이야. 수록된 작품 하나하나가 다 완벽한 단편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만큼 읽었다. 성공작이 있으면 실패작도 있다. 운이 좋으면 뛰어난 작품도 하나쯤 있겠지. 결국 사람들은 그 뛰어난 것들만 겨우 기억할 뿐이고 그 기억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맞아, 별로 오래가지 않아. 이 부분이 굉장히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네. 핫해요? 겨냥한? 이게 뭉클뭉클한데요? 어떻게 이 부분이 특별히 마음에 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 정말 힘들 때 아니면 정말 행복할 때 그 순간을 빨리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만끽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만끽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덤덤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냥 뭐 다 부질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일상에 단편 하나하나가 모여 소설집 그러니까 내가 된다. 그 부분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운이 좋으면 뛰어난 작품도 하나쯤 있겠지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지금은 단조롭고 재미가 없지만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단편집을 묶으려고 여러 개의 단편을 매만지고 있는데 네. 아주 운이 좋으면 뛰어난 것 하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산이나 언덕, 외곽, 숲속 네. 뭐 이런 느낌들이 약간 동떨어진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 미리네 도서관만 해도 시장 지나서 어떤 생활하는 공간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미래의 도서관, 앞으로 다가올 도서관은 또 어떤 변모를 하게 될까요? 이승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도서관은 동네 큰 도서관 한 개 이런 게 다였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작지만 우리 집과 더 가까운 도서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도 있고 네. 집 앞 공원 안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관들과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젠 도서관이 더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그 로마 고대 도서관도 목욕탕 안에 있기도 했고 체육관에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서점 대신 요즘 동네 서점에 가는 이유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아지트가 되고 그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우리 생활 속으로 접근성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메이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종이책의 종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더 이상 존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전자책이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가 주는 질감이나 향기나 이미지는 절대 전자기기로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전자책이 있긴 하지만 종이책이 있는 한은 도서관은 영원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리랑 도서관에 3D 프린터가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많은 도서관이 이제 이용자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로 뭐 매체로만 접해 보시지 마시고 가까운 도서관에서 직접 체험해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요즘은 도서관에서 북토크라든지 강연 같은 행사도 많이 하죠. 도서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주관하는지 어떤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승현님부터. 네, 우선 제가 지금 작가의 만남 행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성북구에 사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다녀가셨어요. 올해도 조혜진, 김혜진, 최은영, 이경자, 정세랑 작가님 등 웬만한 그 유명 작가님들을 사실 도서관에 오기만 해도 다 만나뵐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작가님을 만나 뵙는다는 건 참 언제나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미리네 도서관에서는 11월에 비문학 주제인 그런 작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내일인데요.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란 책을 쓰신 이정모 작가님이 오시고요. 이제 이분은 과학 쪽 이제 책을 많이 쓰셨고 지금 과학관 관장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정말 강의를 재밌게 하세요.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금요일에는 광장의 노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쓰신 이영미 작가님이 또 오실 예정입니다. 그 외에 그림책 깊이 들여다보기 강좌와 그림책 작가 만남 시리즈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 번개 독서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책과 날짜를 이제 갑자기 정해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번개처럼 모여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매월 토론할 책을 공들여서 저희 사서들이 정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쯤 와보시면 좋겠네요. 네.
도서관에서 보내는 번개. 네, 책 읽고 얘기하고 싶은 분 모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번개는 좀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엄혜진님 어떠십니까? 저는 기존에 근무했었던 도서관에서는 행사 프로그램 총괄이어서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했었는데요. 지금 있는 아리랑 도서관에서는 전시를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비 전시가 대표적인 건데 지금은 환경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11월 11일부터는 서울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창작 미나 소모임 형형색색에서 주최하는 미나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 내 다양한 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를 마치고 올해 마지막으로 아리랑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는데요. 어제 작가님이 오셔서 작품을 설치할 공간이랑 배치랑 위치 등 의견을 공유하고 가셨어요. 단풍이 만연한 가을에 색감이 화려한 미나로 도서관 로비가 꽉 채워질 예정이니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사서가 되고 싶은 라이브러리언이라고 하죠. 사서가 되고 싶은 청취자분들 반드시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에게 하고 싶은 어떤 도움의 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요. 사서 고생해야 된다, 이런 거 외에도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승현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사서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책만 좋아한다면 사서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책과 사람을 좋아한다면 사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사람도 좋아하는 네. 그런 덕목이 필요하군요. 자, 엄혜진님. 예전에 도서관이랑은 지금은 참 많이 다른데요. 프로그램, 행사, 전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야 하고요. 이용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나 책 등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절대 정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도서관이든 사서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시면 흔쾌히 해주실 거예요. 저만 해도 고3 수험생 학생 중에 사서가 되고 싶어서 이제 문헌정보학과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언도 해주고 자기소개서 첨삭도 해줘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도서관의 사서와 인터뷰를 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엄혜진님한테 오늘 이후로 많은 상담을 해가지고 오세요.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면 한 달 정도 도서관을 벗어난 어쨌든 도서관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사서들에게는 일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출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책 보기만 하고 싶어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쉬는 날은 참 더 귀신같이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전부터 마음껏 푹 잡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행이라고 해서 어디 거창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에 혼자 가서 있어보고 싶습니다. 네. 엄혜진. 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데요. 남미의 유은이 소금 사막도 가보고 싶고 스페인 구엘 공원도 가보고 싶고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도 보고 싶어요. 왜 작가들 작품에 네. 이렇게 사서들이 간혹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지금 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길 원하세요? 이승현님. 보통 이제 책이나 영화나 이런데 사서들이 참 소극적인 성격이고 뭔가 신비주의고 로맨틱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 제가 그런 곳에 비춰진다면 사서의 어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현실성 있는 사서의 모습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레알 있고요. 사서. 네. 그 애환과 극복 과정 이런 경험들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엄혜진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승현 사서님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음. 사서의 일상을 잘 표현하는 그런 걸로 네. 보고 싶네요. 그 일상을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줬던 작품은 사실 발견하기 힘든 것 같네요. 네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곧 다큐멘터리 찍자고 연락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참 말주변이 없는데 우선 이렇게 멋진 공간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8시 59분에 출근 등록을 하면서 도서관으로 출근을 할 것 같고요. 11월, 12월 남은 도서관 행사들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할 것 같고요. 언젠가 이제 북카페가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싶은 소박한 꿈을 계속 꾸면서 책과 사람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엄혜진님. 저는 맡은 일 열심히 꼼꼼히 잘 하고요. 연말도 행복하게 보내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네 도서관 이승현 사서님, 그리고 아리랑 도서관 엄혜진 사서님, 우리의 도서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여기까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